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3부에서는 어제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했고 오늘 안정위 정동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할 새누리당 이철호 의원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통 소식 듣고 3부 순서 시작하죠.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에도 부분 산발적인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곳곳에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외곽에서 도심 쪽으로 이동하는 길 통일로가 홍은사거리에서 서대문역 쪽으로 밀려서 가고 있고요. 동서문로가 기름교에서 성북구청 입구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종로는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대문역 구간 속도로 밀리고 있고요. 강남권 상황 비교적 수월한 편인데요. 강남대로가 논현역에서 신논현역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 강남역에서 서초 우성아파트까지 짧은 구간 밀립니다. 설릉로는 도곡역에서 도성초등학교까지 시속 10km 미만이고요. 과천대로가 남태령국에서 사당역, 이후로 동작대로 경문고등학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예, 오늘도 경제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네. 현재 최경환 후보자 말이에요. 자신의 정책 방향, 확고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다담한 네.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씩 그렇습니다. 좀 살펴보죠. 예. 네, 벌써 2주 전, 3주 전부터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경환 후보자가요. 예. 그래서 목자는 시원시원한데 이제 좀 경기 부양 한번 세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들 많이 할 정도로 지금 정책 방향 아주 확고합니다. 어제였습니다. 이제 최 후보자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서면 질의서 같은 거 좀 보내옵니다. 미리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이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를 좀 보면은요.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또 주택담보대출부일, LTV,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보루다, 양대산맥이다 하는 대출 규제인데요. 모두 풀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어요.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 답변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요. LTV, DTI 규제는 도입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개편 필요성 높아졌다. LTV, 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돌려서 말하지도 않고요. 아주 정확하게 이 대출 규제 풀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세수 부족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코멘트를 보면은요. 답변서에는 현 시점에서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지만은 그 다음 답변이 좀 중요한데 경제 여건이 바뀌어서 경기 침체 등이나 혹은 법령 추경 편성 요건이 된다면 종합적으로 재정 여건 감안해서 추경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네. 전했습니다. 여차하면 추경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시장 반응 중에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적극적이지 않나. 예? 네. 이게 너무 들이대도 이게 사람이 좀 당황이 돼요. 예. 예. 그렇습니다. 들이댄다는 표현이 확 와닿는데, 너무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동안 전에 MB정부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 기획재정부, 경제수장들이 다 이 스몰볼을 했습니다. 스몰볼. 예. 야구에서도 빅볼, 스몰볼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막 크게 홈런 치고 안타 치는 게 아니라 늘 번트, 볼넷, 포볼 기다리고 이랬었는데, 오랜만에 이 빅볼을 하는 경제수장이 되니까 좀 당황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이제 경제인들은 경기 부양을 또 이렇게 세게 한다고 하니까 좀 긍정적인 반응들 호응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최경환 후보자가 이제 경제부총리가 돼서 밀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 아마 야당 쪽이 되겠죠. 과연 이렇게 마주쳐서 손뼉을 쳐줄 것인가, 이게 또 문제고요.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좀 포인트를 맞추는 게 내일 모레 목요일이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많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요구가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근데 최경환 내정자는 이 한국은행에 대해서, 통화정책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독립적 아니냐, 알아서 할 사항이다 이러면서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거시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두 축이다. 공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금리를 좀 인하해줬으면 하는 이제 바람을 던진 겁니다. 예. 근데 그 바로 이번 주 목요일날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입이 중요합니다. 입. 뭐 동결을 한 다음에 코멘트를 통해서 한국은행도 경기에 따라서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발언만 나오더라도 아마 주식시장 분위기, 특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뭐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당분간 이 두 사람 이름 뭐 저희 이 경제시선에서도 많이 언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가계부채 어떻게 해요? 예?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한 1년 반, 2년 전에 좀 우리가 세게 한번 경기 부양을 했으면 어땠을까? 왜 그때는 뭐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그런 스몰볼드를 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궁지에 몰린 상태 아닙니까? 참. 그리고요, 이 K워터, 이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 네. 그럼 왠지 모르게 멋있어 보이는데, 네. 한국수자원공사, 이게 지금 4대강 사업하고 경유문화 사업 때문에 10조 원 이상 빚지고 있는 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또 뭐 성과급을 준 모양이에요? 예? 예, 한국수자원 빚지는데 수고했다고 성과급을 준 건가요? 이게 민영화 얘기 나왔을 때 부실 공기업들 막 리스트 뽑고 연일 방송에서도 막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거액의 부채 늪에 빠져 있는 곳, 뭐 몇 수년 안에 들었던 곳인데요. 거액의 성과급 또 임금 인상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 정보 사이트인 알리오에 따르면 네. 2009년부터 2012년 동안 수공의 사장 이 평가 성과급 보면은 9,077만 원에서 1억 5,940만 원으로 이제 이 3년간 4년간 7천만 원가량 올랐고요. 이사 수준을 좀 보면은요 5,846만 원에서 8,983만 9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이상. 감사는 4,800만 원에서 6,300만 원 정도로 상승했고요. 일반 직원들 보수도 높아졌습니다. 이 수공 직원의 평균 보수가 6,314만 원에서 7,304만 원으로 한 1,000만 원 가까이 올랐는데 뭐 이 중에 이제 경영평가 성과급 상여급이 한 600만 원 이상인데 2009년 이 상여급만 보면은 1,100~600만 원에서 2012년 1,725만 원으로 이제 오히려 부실이 심화됐을 때 뭐 직원 연봉 또 성과 상여급이 함께 올랐다 이렇게 조사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 실패는 국가 탓이고, 예? 우리는 네. 성과급 정치한다 이건데, 이러니까 이 공사가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수공 입장을 들어보면은 예. 또 할 말은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07년, 2008년 초까지만 해도 수자원공사의 부채 비율이 17%였습니다. 네. 가장 건실한 공기업이다. 맨날 공기업의 대표 그러니까 잘하는 공기업 1순위가 수자원공사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2009년부터 4대강 사업 들어가고 이제 현재 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123%까지 치솟았으니까 이제 수자원공사의 이제 직원들 노조에서는 이게 조영주의 4대강 때문에 다 뒤집어 쓴 건데 왜 우리 직원들만 이제 비난하냐. 그럼 그때 좀 할 말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수공의 입장은 이제 10조 원 중에서 한 8조 원 정도가 4대강 관련된 빚입니다. 이거는 정부 책임을 밝혀라. 정부에서 갚아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수공 직원들이 책임 안 지고 있죠. 당시 정책을 위반하고 했던 사람들, 정책 실패 당사자, 그 누구도 책임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 책임을 밝히려는 지금 노력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책임은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유 교수님이랑 제가 국민들 세금 내면서 예. 이 4대강 실패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런 문화 이제 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바꿔야 되지. 맞습니다. 예, 네. 그 정확한 말씀이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어제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있었고요. 오늘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죠. 바로 어제에도 정보위로서 이 청문회에 참석했고 오늘 또 안행위 위원으로서 청문회에 참석하게 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입니다. 어제 일단은 국정원장 청문회에서 말입니다. 예.
이 사진이 아니라 그 뭐죠? 동영상 카메라 이로 찍었다 그래가지고 파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그 우리 이 의원께서도 국정원에 오랫동안 몸담으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건? 예. 어제 이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이제 뭐 그 전에 원장 청문회 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는데, 자기들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원장 이제 재임 시 때만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하고 기록을 남기잖아요. 네. 기록을 남겨서 국회에서 허가를 받고 와서 사진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국정원에서 사찰한다 이렇게 이제 의혹을 갖고 카메라를 보고 했는데 카메라에서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조사 끝났습니까? 예, 정식 허가를 맡았다. 이래서 뭐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이게 또한 국정원에 대한 그동안 쌓인 불신으로 생각하고 뭐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카메라에 뭘 찍었는지는 다 이제 야당하고 보니까 그냥 원장님 인사말이라든지 진행 순서 뭐 이런 걸 찍었는 거지 뭐 야당에서 주장하는 자료를 찍었다든지 이런 거는 안 나타난 걸로 여야 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도 청문회 할 때 국회 허가를 받고 와서 기록을 위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하는 게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안전행위를 하는데 안전행정부 직원들로 와서 이제 찍고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자기들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 간행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을 것이다.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뭐 있을 수도 없고요. 요새 뭐 도찰이라 이러는데 그런 게 있었어서 그거는 또 만천하에 공개한 그런 공개 청문회였기 때문에 뭐 그거 비공개라든지 이래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리고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대충 큰 문제는 없이 넘어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돈 문제, 차떼기 그때 사건 그 문제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왔고요. 또 북풍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돈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치를 머리에서 지우고 싶다 하는 정도로 정치 관여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 평생 살면서 후회하고 산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북풍에는 전혀 관여가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은 건영의 당시 안기부장도 다른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했고 본인도 거기에서는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그렇게 됐고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의혹이 다 풀렸습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북풍이 1997년 얘기인데 그 이후로 10년 동안 민주당이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문제가 이병기 후보자한테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샅샅이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정권이 바뀌고 98년도 이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글쎄요. 정권이 바뀌고 1년 동안 출국 금지가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관여가 되었다면 그때 다 구속되는데 6분이니까 구속됐거든요. 그때 구속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뭐 인정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요, 오늘 이제 정종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는 야당 쪽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지금 정종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군복무 시절에 석박사 다 따고 시간강사까지 나갔다. 이건 사실상의 탈영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행 육군 복무 규정에 보면 직업군인으로서 위탁 교육 명령을 받거나 그의 특수한 경우 군의 심의를 거쳐서 시약을 허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상관이 허가해주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관행을 지금 잣대로 갖다 대면은 이 혜택을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그때 후보자가 관행대로 그것을 지금 잣대로 되어서 자기 없다고 주장한 건 좀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위탁 교육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석박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시간 강사는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관이 허가를 받고 했을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때 우리 문화는 대부분 법무관들이 그런 형식으로 했는데 잘했는 건 아니고 고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런 문제는 확실히 규정에 딱 있어서
정말 선진화되고 민주화된 우리 이제 복무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지금 사실 정점수 후보자는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은 위장전, 갖가지 의혹이 다 있다라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거든요. 예, 예. 이거 일일이 다 나오면은, 여기가 시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저도 오늘 청문회를 하겠습니다만은, 인사검증을 한 200가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200. 좀 넘습니다. 하는데, 네. 거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것이 장관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냐, 장관 수행하는데 다소 이걸 과거의 잘못은 있지만 자질과 능력이 있어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지 그 문제는 철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사 시스템에서 걸르지 못했다는 거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막 200까지 하면은 정말 세세한 문제가 다 있는데 그렇게 거쳐 나오는데도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은 인사검증 시스템을 좀 더 강하게 하든지 지금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 평소에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새로운 제도가 좀 도입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예. 이 의원님하고 문희상 의원님 두 분이 예. 어제 청문회를 제일 잘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이 청문회의 문제점 두 분이 어제 돋보였던 이유가 있어요. 예. 그거는 사안에 집중을 하고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인데 예. 이게 가만히 청문회 보니까 말이에요. 본인이 다 얘기하고 의원분들이 상대방이 얘기하려면은 얘기할 기회를 안 줘요. 됐어요. 딱 그렇게 하고. 청문회가 신상 털기 위주로 또 호통 위주로 예. 마치 공부 가르치는 것처럼 막 호통을 치고 이러는데 그야말로 청문회가 듣는 건데 우리 후보자가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자질과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본인 의원님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답변 시간이 좀 없는 것이 흠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참 문제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이든 청문회이든 문제점이 다 있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좀 있다고 보는데 예. 문제는 이제 일의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국무총리 두 분이 후보자 두 사람이 낙마를 하고 지금도 사실은 이 김명수 후보자나 여러분들이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먼저 이 시스템 물론 이제 고쳐야 되겠지만 책임을 지고 고치고 네. 청문회 고치고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인사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인사수석실 만들어서 철저히 평소에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이런 식으로 200까지 아니라 500까지 해도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전문가들이 딱 짚어봐야 되는데 철저한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청문회도 장관이나 총리 할 사람을 너무 신상털기식으로 해서 다 사돈 8촌까지 다 어떤 분은 배우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성적을 떼어라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신상털기를 하고 나면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거기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과거의 조금의 잘못 때문에 전부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나라의 큰 손실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신상 관련 문제는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 철저히 검증을 하되 비공개를 해서 그 사람 망신 주기 이런 거는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비공개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은 언론에서 다 이제 검증을 하잖아요. 또 어떤 예. 후보자가 결정이 되면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은 잔디밭에 고추를 심었다 이런 얘기가 쫙 보도가 되는데 예. 이걸 비공개로 하면 본인이 대국민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좀 자제가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확인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된 부분은 물론 도덕성 검증을 해야 됩니다. 확인이 된 부분은 보도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아직 의혹 수준에 있는 것을 보도가 되어서 마치 그 사람이 출발도 하기 전에 무너지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기춘 실장이 어제 본인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책임이면은
책임질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기춘 실장님은 어제 뭐 운정회에 나와서 충분히 자기가 책임이라고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뭐 본인이 이제 그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고 판단력이 있는 분이니까 잘 알아서 하실 걸로 생각되고요.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있어 물러가라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국가 운영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처리를 완벽한 인사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다 만들고 그때 가서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요, 지금요, 사실, 김기춘 실장, 저는 이분이 반드시 물러나야 된다라는 야당 측의 주장이 옳다 그러다 떠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여쭤본 건데, 좀 그런 모습을 좀 정치권에서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권에서 뭐든지 솔선수범해야 되겠죠. 잘못이 있으면 정치권 우리도 알아서 이제 다들 해야 되는데 정치권 가는 건 주로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은 임기를 갖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예. 유권자에 대한 책임 또 국민에 대한 책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책임 문제 나오니까 제가 한 가지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요새 이 공천 때문에 말이에요. 예. 여야를 막론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도 동작을이라든지 이 곡성 순천이라든지 이쪽 문제 가지고서 막 그러고 광주도 그렇고 조용한 데가 없고 여당도 지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동작을에 누구를 전략 공천하겠다. 근데 김문수 전 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싫다고 그러고, 예? 또, 평택에 공천된 사람은 수원 정에다 갖다 꽂고, 이거 삼성이면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공천이 그 당을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공천 때문에 전부 줄서기하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지방선거 때 상향식 공천을 했습니다. 100% 여론조사로 하는 데가 많았거든요. 예. 그것도 해보니까 큰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천에 대해서는 정말 딱이더닥하는 해답을 내놓기 어려운데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되니까 요새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공천. 예. 그리고 제가 국정원 출신으로서 제가 어제 이철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좀 여쭤볼 텐데요. 어제 제가 질문하시는 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국정원 직원들이 50대 초반에 퇴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계급 정년제가 있어서요. 예. 진급을 못하면 나가게 되는데 대부분 50, 한 2-3살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급을 하려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사고도 좀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새로운 원장이 오면은 사명감과 충성심이 충분한 직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계급 정년을 없애고 또 제가 볼 때는 직급도 없애고 호봉제로 가는 그런 제도로 많이 해야 되고 직책 위주로 일하는 보직 위주로 일하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게 안 좋겠느냐. 그것도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50대 초반 중반에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아니 굉장히 퇴직 연령이 빠르더라고요. 예. 일반 공무원하고 좀 다르군요. 계급 정년이 있다는 게 사실 군 조직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예, 군 조직과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일찍 퇴진하게 되죠. 진짜 그런 내부적인 개혁 문제도 그게 사실 그게 개혁이 되면 국정원 개혁이 또 이 제절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60세까지 다 하도록 만든다 해가지고 반드시 좋은 제도는 또 아닙니다. 그 경쟁이 있어야지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경쟁을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 거를 가미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청문회 들어가셔야 될 텐데.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었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전원회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B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급커브길에 당신과 자동차에게 어드벤처물이 되지 않도록. 한국타이어는 제대로 방향 잡는 법을 알고 있다. 자동차가 한계를 만날 때 타이어의 능력은 시작된다. It is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 타이어. 역사 속에서 오늘을 찾는다. 세대와 시대의 봉우리를 넘어 세시봉. 요새 인사청문회 열리고 있죠. 방금 전에도 저희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인사청문회의 가장 주된 문제는 적재적소. 과연 이 사람이 이 자리에 가는 것이 딱 맞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사실 검증하는 것이 청문회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세시봉에서는 역사 속의 공직 좀 알아보면서 그 각 직책의 정말 본질적인 역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임명했는지 이런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요, 오늘은 직접 나와야 되는데요.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좀 나오시지 못하고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전화로 또 이렇게. 예, 갑자기 지방에 내려가게 돼서. 괜찮습니다. 예. 다음번엔 나와주셔야 되는데. 예, 그러면. 청문회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예. 이 역사 속에서도 청문회처럼 검증 제도가 있었나요? 우리나라 역사에? 지난 시간인가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조선시대에, 고려시대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 서경제도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서경이라는 거는, 언론, 검찰기관을 맡은, 사헌부, 사관원, 이런 관직에 있는 오품 관리들이, 사품, 오품, 이런 중간급 관리들이, 국왕이 임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직접 이제 사인을 하는, 그 사람들이 사인을 해야만 그 공직에 임명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이걸 서경제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품 정도 되는 관리가 그야말로 국왕을 들었다 놨다 한 거죠. 국왕이 이미, 이 사람을 임명을 해라라고, 임명까지 했는데,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서, 심지어 조상까지 이제 다 조사해 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전체 비리가 있는지, 그리고 학식은 뛰어난지 등등 여러 가지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인준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5개월
5개월의 시한을 두고 5개월 동안 뭐 서경을 하지 않아도 역시 임명이 못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직무 능력 같은 것들이 뭐 웬만한 관리들은 다 이제 과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고 일정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뭐 그 사람의 범죄 경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지금 출신 성분이라고 하나요? 뭐 이제 그 조상들의 경력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따져서 도덕적인 기준에 그 사람이 얼마나 부합되는지 이런 것들을 추상같이 따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사실은 적재적소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굉장히 그 조선시대에도 예를 들면 직제뿐만이 아니라 부처가 다양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국정원도 있고, 뭐 여성부도 있고, 뭐 지금 노동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영의정, 좌의정 뭐 국방부는 제가 있는 거는 아는데 옛날에 지금 직책과 비교해서 어떤 게 있었죠? 조선시대 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영의정, 좌의정 하는 것들이 이제 정승, 뭐 재상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3명이 있죠. 이제 재상이 그 영의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의정이 지금식으로 하면 총리겠죠, 총리. 그죠? 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명이 다 총리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래요? 좌의정, 우의정은 부총리가 아니고 총리급이거든요. 그럼요. 이제 부총리급은 그 밑에 있는 우찬성 하는 그 밑에 보좌하는 이제 관리가 있고요. 의정부에 있는 이 분들을 대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신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있고 그 밑으로 6조가 있죠. 우리가 보통 2호 예병 형공 하지 않습니까? 그 제도는 뭐 조선시대 와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전에 고려시대도 있었고 중국으로부터 유래된 가령 이제 이 왕조를 다스리는 데는 이러한 어떤 그 직무를 돌보는 관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랫동안 쌓여서 형성된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왕조 시대의 제도로는 거의 뭐 완벽하게 다져진 상태에서 조선에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데서 여성부, 노동부 이런 게 어디에 해당할까는 제가 딱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데 가령 노동부 같은 경우는 고용 부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다뤘으니까 호조가 그걸 맡아서 했겠죠.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국정원장 청문회도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뭐 첩보 기관은 아무래도 이제 그 병조를 위시한 그 국방을 다루는 군사 기구 쪽에서 전담을 했겠죠. 그런데 가령 이게 이제 국가에 대한 반역 같은 것도 이제 다루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거는 의금부가 담당을 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 의금부가 이제 그 임금과 직결되는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의 범죄를 수사하고 다스리는 그런 기구였고요. 뭐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거는 굉장히 그런 건 없었겠죠. 굉장히 지금 새로운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가령 예조 같은 데서 일정한 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과학 분야의 지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다룰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부분을 다루는 공조 이런 데는 아마 기능이 분산돼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뭐 고용부라든가 기획재정부 이런 그 경제나 재정에 관련되는 것들은 다 호주에서 담당을 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은 이때는 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었잖아요. 사실 조선시대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일자리를 창출한다기보다도 일단 이제 상인도 대개 이제 어용상인이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일단 관리를 했고. 어용상인이라는 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군요. 그렇죠. 예? 이제 임금. 우리가 어용 그러면 좀 나쁜 의미잖아요. 예, 그죠? 국가 기관이 지정한 상인이라는 얘기인데, 조선 초기만 해도 그런 상인이 아니면은 난전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허가를 하질 않았었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 이제 소속된 또는 국가의 관리를 받는 상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지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농민들이 좀 더 이제 그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 가지고 농사를 지도하고 뭐 천문 그러니까 뭐 추기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우량도 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업무들을 받겠죠. 그러면은 이 가장 높은 직책은 뭐였어요?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그 의정부가 가장 높고 거기에 있는 의정부가 영의정, 좌의정 그렇죠. 이거 할 때 그 의정이죠? 예. 그 이제 영의정, 좌의정하는 이 정승들이 모여서 이제 국사를 돌보는 기관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 재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그 밑에서 아까 말씀드린 2호 예병 형공의 각 그 이제 그 판서들 지금으로 치면 장관들은 이제 이렇게 그 거느리는 뭐 이런 체제였는데 이게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가령 왕권이 강화됐을 경우에 가령 태종 같은 그런 태종이나 세조같이 강력한 왕권을 진 왕이 있을 때는 이 의정부 거추장스럽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제 옆으로 밀어두고 왕이 육조를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직접 정사를 다 챙기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도전 같이 좀 이렇게 그 실세인 그 재상이 있었을 때는 왕보다는 재상이 사실 그 국가를 이끌어 가야 된다. 왕이라는 그게 이제 뭐 책임 총리겠죠. 예, 실질적인 책임 총리고 왕을 이제 보좌해야 된다라면서 의정부 이제 재상의 권한을 더 이제 막강하게 하려고 추구하는 뭐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원칙적으로 이 재상이라는 게요. 그 원칙적으로 이게 왕의 노예를 의미하는 건데 이제 으뜸 노예를 의미하는 그 말이거든요. 단어 자체로는 재라는 건 왕의 이제 옷을 지어주던 사람이고. 예. 그 상이라는 거는 그 나무 목변에 그 눈목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왕의 집을 져주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가는 사람들. 뭐 이제 이게 그 어원적으로 따지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왕의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필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 사회가 분화되면서 사회의 최고 기득권 세력이 된 거죠. 가령 영화에서도 뭐 재상하면 프라임 미니스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미니스터가 종이란 뜻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동서양에서 어쨌든 재상의 그 어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사회에서 그 왕을 보필하는 가장 높은 신하, 뭐 이렇게 이제 변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또 일리가 있는 게요. 예. 우리가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행정에 있어서의 기원을 따지면 상비군,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군대가 있기 전 시절에는 실제로 왕의 그 사금고를 관리하는 거기에서부터 행정의 기원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비노예라는 얘기, 그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신화할 때 그 신자를 봐도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주인을 올려다보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해요. 뭐 아마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애초에 기원은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도 추측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 같은 거. 예. 그런 것도 좀 인기 있고 실속 있고 좀 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기도 있었지만은 은근히 지금도 뭐 청와대 비서진 하면 좀 이렇게 은근히 좀 무서운 인상을 주는데. 안 무서워요, 요새는? 안 무섭습니까? 좀 종종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이제 청와대 비서진에도 이제 여러 이제 분야를 담당하는 비서들이 있잖아요. 가령 이제 뭐 지금 왕과 대통령을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전에는 이제 왕의 그 비서가 승정원의 승지들 아닙니까? 도승지를 비롯해가지고 그렇죠. 이 승정원 사람들이 거기도 이제 2호 예병 형공에 해당하는 다 그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 비서들한테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근히 사실은 왕만 보좌하고 왕과 그 행정부 사이를 중개를 해야 되는 그런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왕의 그 비서라는 그걸 믿고 권력을 휘두르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렇군요. 예. 근데 진짜 그 알짜배기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까 그 서경권을 가지고 있는 오픈 관리도 왕의 그 임명을 그렇게 좌절시킬 수 있는 그 3사 언론 및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사원부 사관은 이쪽에 이제 관리들 하고요. 2조 전랑이라는 게 있어요. 2조 뭐 호조 전랑도 있고 한데 거기 이제 2조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관리인데 인사권을 쥐고 있는 그 관리예요. 이것도 사품오품. 근데 이런 기구들 갖다가 청요직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3사와 2조 전랑 같은 이 직책은 높지 않지만은 깨끗하고 아주 중요한 직책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는 누구나 가려고 했고 각 당파가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굉장히 서로 이제 쟁투를 벌였죠. 이제 왕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가진 핵심 지역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2조 전랑 자리를 놓고도 그 유명한 조선시대의 동서분당, 동인과 서인으로 이제 분당이 나뉘는 것도 결국 2조 전랑 자리를 놓고 서로 싸우다가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 강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문고리 권력이라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 어떤 조직이든 인사권을 갖고 있고 돈을 주무르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럼요. 아주 똑같은데 그때는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국민을 모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데 이 국민이라는 게 어떨 땐 실체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 백성들을 대표해가지고 왕이라는 기엄한 존재가 현실적으로 인격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 왕이라는 것이 백성을 대변하는 존재로서 그 모든 권력을 양도받아가지고 존재하니까 그 권한을 감시하고 또 그 기능이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더 필요하고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아마 사대부들한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조직 같은 게 있나요? 글쎄요. 뭐 웬만한 거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있더라고요. 뭐 심지어 아까 뭐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것도 그 옛날에는 이제 다양하게 그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뭐 가령 예를 들어 관상감 같은 게 있는데 그 세종대 관상감 같은 데서는 뭐 지금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지금의 어떤 수준과 비교하자면 노벨상을 받는 사람도 여러 명 나왔을 정도로 이렇게 과학 진흥을 하기도 했었는데 조선 시대와 지금하고 다른 게 있다면은 이제 왕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니까 그 왕과 왕실 가족들을 컨트롤하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그런 기구가 있었는데 그게 내수사라고 해요. 예. 지금 같은 경우 대통령도 한 사람의 국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뭐 가족들을 뭐 따로 이렇게 공식 기구를 둬서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내수사라는 걸 둬가지고 지금도 저 청와대 뒤에 가면 칠궁이라고 해가지고 육상궁 등 각궁제 후궁이라든가 이런 왕실 가족들의 집들이 있어요. 이런 집들이 또 그는 왕의 가족이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국가에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질 것 같은데 뒤로 가면서 사유재산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들이 전국에 이제 토지를 넓혀 나가거든요. 이런 토지를 둘러싸고 그 왕실 가족이 왜 그 공적인 존재인데 왜 토지를 늘려가느냐 이러면서 사대부들이 그 시비를 걸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내수사라는 조직이 이제 조선시대 끝까지 존재했었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사철의 강용찬 대표였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GA SK텔레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